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알편심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삶의 중심이 알편심이 되었죠. 네,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도 알편심으로 하시고요. 잘 듣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아요. 대본 있냐? 이런 질문 많이 맞아요. 받으시죠?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대본 보고 하냐?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대본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요 내용이랑 흐름을 정리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녹음을 하기는 하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어디서 녹음하냐? 네, 그렇죠. 저도 그런데 저희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곳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을 거닐다 심리상담연구소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저희가 하루 종일 이곳에서 녹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이 치열한 녹음의 현장은 팟빵 게시판에 갤러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과 갤러리 게시판을 종종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듣는 질문이 이거 되게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시간 많이 쓰겠다. 얼마나 시간 쓰냐. 이런 질문도 많이 걱정스럽게 많이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지 사실은 모르고 시작했죠.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들지 몰랐는데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들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꼬박 한 편에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찾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하루를 잡아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죠. 네, 그러니까 녹음도 한 편에 1시간 남짓이니까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고 시작하는데 저희가 또 프로 방송러가 아니니까 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네. 또 편집도 많은 시간이 들죠. 그래서 방금도 저희 다 녹음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이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도 많이 들이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제가 주업이 심리상담인지 알편심인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제 스튜디오 오픈할 지금 기세로 정말 맨날 편집하시고 네. 녹음하시고 이러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쩌면 광고를 같이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후원하기라는 좋은 기능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힘을 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하기, 후원하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의 알편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대 박사님은 주로 관계에서 어떨 때 상처를 받나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막 이렇게 표면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게 대부분 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처를 받기보다는 좀 줄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가족들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내 진심과는 다르게 쏘아붙이거나 막 화내거나 이런 식의 말들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맞아요. 사람들한테는 말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판단을 하고 규정 짓고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말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을 온전히 주고받고 또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까지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하려는 대화법이 바로 비폭력 대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비폭력 대화는 한마디로 폭력적인 대화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대화가 아까 마거님이 말씀하신 서로 규정짓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그런 대화일 거예요. 이 비폭력 대화라는 거는 이제 로젠버그 박사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기린 대화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기린 대화법이요? 네, 왜 기린일까요? 추측해보면 기린은 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목으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배려한다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몰랐는데 이 기린이 육지 동물 중에서는 가장 큰 심장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 마음이 넓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를 품는 그런 대화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이 비폭력 대화가 매력적인 점은 이 단순히 대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대화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을 때는 뭐 그렇게 상처받거나 마음 상할 일이 없지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할 때 또 관계가 악화가 되잖아요. 이 비폭력 대화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될까? 왜 상처받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폭력 대화가 좋은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비폭력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4가지 단계 혹은 4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는 관찰, 느낌, 욕구, 요청입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관찰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관찰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관찰한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가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늦게 일어날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해요. 아우,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정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관찰이 아니라 평가죠. 그럼 사실은 아이가 늦게 일어났으면 관찰을 표현한다고 하면 9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너 10시에 일어났구나. 그쵸. 이렇게 있는 얘기해야 되는 그대로의 거네요. 사실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본능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평가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겠어요? 아이가 그냥 늦게 일어났는데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너 뭐 늦게 일어난 거 가지고 게으르다까지 갈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비판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듣는 순간 방어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맞아요. 건강한 대화가 오고 갈 여지를 막아버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을 생각하실 때는 평가와 관찰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관찰이라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자체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에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또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넌 꼭 그렇게 게으르다가 게으름 피우고 있다가 닥쳐서 하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관찰일까요? 설명에 따르면 관찰이 아니라 평가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거는 나의 평가일 뿐이거든요. 얘가 왜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하는지는 그게 게을러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관찰을 할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봐야 한다라는 점도 있고요. 더불어서 또 유의할 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언제나, 한 번도, 결코, 뭐뭐 한 적이 없어. 뭐뭐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변명을 불러일으키기 쉽죠. 맞아요. 실제로 저의 경험을 되돌려봐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갈등의 순간은 대부분 제가 맨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할 때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뭐 이렇게 약속을 어기거나 이랬는데 맨날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이렇게 대화가 오가잖아요. 쓸데없는 걸로 싸우게 되네요. 맨날 그랬냐. 맞아요. 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근데 사실 제대로 관찰을 하면은 맨날, 항상 이런 말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한 100번 관찰해야 맨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100번 관찰해도 100번 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건만을 관찰했을 때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왜 관찰이 필요한가예요.
저는 이 관찰이라는 것이 비폭력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평가로 인한 쓸데없는 감정이나 오해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건을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정서를 경험하게 될지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건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둘 다에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말을 듣고 방어하지 않고 다음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 이후에 비판을 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준비 과정이 이 관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관찰이 뭔지, 평가가 아닌 진짜 관찰은 뭔지를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한 문장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게 관찰일지 아니면 평가일지를 한번 구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이건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여러분들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평가겠죠? 그렇죠. 평가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라는 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추측성인 평가가 담긴 거고, 그 다음에 화를 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한 행동이 화의 표현인지 속상함의 표현인지 뭔지 우리는 모르는데 제가 화를 내고 있다라고 나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인 거죠. 그럼 이걸 진짜 관찰로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상우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상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좀 비슷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우리 남편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많이 쓰는 말인 표정에서부터 드러나요. 많이. 이거 저희가 진짜 할 수 있다면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그래요. 이것 또한 평가겠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관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라는 거는 제 기준인 거죠. 말하는 그렇죠. 사람의 기준인 거죠.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20시간이 많은 건데 내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을 관찰로 바꾼다면 우리 남편은 이번 주에 5일을 야근을 했어. 하루에 3시간씩 밖에 안 잤어. 그런 식으로. 3시간씩 밖에라는 것도 일종의 평가일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죠? 그냥 3시간 잤어. 네, 중립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거는 굉장히 담백하게 나의 주관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벌어진 것만 기술하는 게 관찰이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는 말을 안 들어요. 많이들 쓰시죠. 이거는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평가겠죠. 네. 어떤 의미에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 주관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아이랑 7시에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아이가 그때 밥을 먹지 않고 TV만 봤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관찰인 좋은 예도 한번 소개를 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어요. 소라는 어제 저녁에 TV를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근데 보통 어때요? 엄마들이 애가 손톱 물어뜯고 있는 거 보면은 너는 왜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니? 넌 엄마가 고치라고 해도 왜 말을 안 듣니? 이런 식으로 먼저 탁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는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손톱 물어뜯었는데 갑자기 한 대 팍 맞은 느낌이 드니까 엄마랑 싸우고 달려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을 하셨으면 그 다음의 요소는 느낌이라는 단계입니다. 관찰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느낌과 생각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뭘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 느낌이 아닌 자신의 해석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무시당한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것 같아 이런 걸 우리는 소위 내 느낌을 말하는 표현으로 쓰지만 사실 이거는 해석이죠. 그쵸.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표현한 말에 불과해요. 뭐 오해받는 것 같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생각, 해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이나 생각이 아닌 내 느낌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정서와 정서 조절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시당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진짜 느낌으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운하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가 감정이고 느낌이지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거는 해석이라는 거죠. 또 서운하다, 속상하다, 안타깝다, 슬프다. 그런 것들이 느낌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특히 비폭력 대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느낌 목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느낌에 관해서도 연습 문제를 활용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 느껴져라고 쓰니까 마치 느낌을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이것을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슬퍼. 나는 외로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해석 때문에 유발된 나의 감정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인데 사실 이 또한 해석이 많이 담겨 있죠. 쓸모가 맞아요. 있고 없고는 평가죠. 평가죠. 이걸 좀 더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면 내 스스로 정말 실망스러워. 비참해. 속상해. 슬퍼. 이런 것들이 느낌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느낌을 표현하는 좋은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네가 온다니까 너무 기뻐. 이런 것들이 느낌을 표현한 거죠. 그 느낌이 너무나 전달이 잘 되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느낌에서는 생각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욕구죠. 이거는 저희가 정서 조절에서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었느냐, 충족되었느냐에 따라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자극일 뿐이거든요. 이 근원적인 원인은, 이 감정의 원인은 자신의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진짜 감정도 다룰 수 있고 내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욕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이 만약에 엄청 늦게 퇴근했다. 그럴 때 제가 좀 화도 나고 좀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이 늦게 와서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제 욕구라 하면 좀 더 일찍 남편이 와서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던가 아이들을 보살필 때 힘을 합치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 욕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욕구를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좋아요. 나는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나는 뭐뭇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해, 어떤 감정을 느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제 생일을 까먹었다 이랬을 때 네가 생일날 전화 안 해서 나 너무 섭섭해 이렇게 하면 표면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한 거니까 그때 내 욕구에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 나는 너에게 가장 먼저 축하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네가 전화를 안 했을 때 섭섭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내 느낌으로 곧바로 연결시키지 말고 내 욕구와 내 느낌을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느낌의 책임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에 비판하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충족되지 않은 내 욕구에 대한 왜곡된 표현이라고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제가 많이 쓰는 말이라서 감정이 팍 실릴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누굴 위해 일을 하는데 내가 늦고 싶어서 늦어?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 박사님 그 이면의 욕구,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의 욕구는 뭘까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좀 더 친밀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또 남편하고 함께 육아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욕구를 표현하면 더 생산적이겠네요. 내 진짜 마음, 내 진짜 바람을 전달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 그러니까 정서 조절도 그렇고요. 이 비폭력 대화도 그렇고 내가 정말 이 대화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남편한테 오빠는 일밖에 모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밖에 몰라라 거나 싸우자 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더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살자. 이건데 그 순간의 어떤 그러니까 표면적인 행동에만 딱 집중하거나 이런 순간의 판단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이야기들을 오히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나면 제 기분도 상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현실에선 달라질 게 없고 그러니까 건설적이지 못한 파괴적인 대화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말한 비판하기, 책임을 돌리기도 있지만 사실 내면의 자기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욕구,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혹시 생각한다고 해도 내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거나 네. 그리고 혹시 드러냈을 때 이게 좀 무시당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라도 좀 못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직접적으로 내 욕구를 말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읽어줘, 내 마음을 알아줘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해서 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보고 싶어, 우리 지금 만나자 이러면 될 텐데 괜히 만나면 좋고 만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를 어려워하죠. 근데 이런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욕구를 인정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절당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 사실은 내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는 내 몫이고 그것을 들어서 뭐 결정하는 건 상대방의 몫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살펴보면 이 욕구를 드러내는 순간 의존적이게 된다. 저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는 것 같고 내가 약자가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 욕구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 욕구를 상대방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받고 싶구나라는 욕구를 인식하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줄 수도 있고 예쁜 옷을 살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나에게 그 선택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좀 더 당당하게 편안하게 내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연습 문제를 활용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문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제대로 욕구를 잘 인식한 건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하죠. 네가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러워. 어떠세요, 여러분들? 욕구가 제대로 드러난 것 같으세요? 이거는 욕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안 지켜서 라고, 그러니까 내 욕구가 아니라 너의 행동에 초점이 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스럽다는 이 감정이 나의 어떤 욕구의 좌절의 결과일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 실망하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내 욕구는 우리가 신뢰로운 관계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나, 나는 무엇을 원했나 집중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가 소리 지르면 겁나요. 이건 욕구인가요? 이것도 욕구가 아니죠. 왜 아닌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도 아빠의 행동에 초점을 뒀던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욕구, 좌절된 내 욕구가 뭔지를 표현해야겠죠.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아빠랑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게 내 욕구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좋은 예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쯤 작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내가 이걸 기대했다. 내가 이걸 원했다라는 욕구가 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말이죠. 네. 비폭력 대화의 마지막 요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탁, 요청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청을 표현하는 것도 건강하고 적절한 방식이 있겠네요. 맞아요. 요청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특히 아이들한테 뭐 하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희 아기가 밥을 먹을 때 자꾸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자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건강한 방식의 요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 저희 6회에서 아버지의 육아편 다뤘잖아요. 거기서 아버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아빠로서 책임감을 보여줘 라고 요청하는 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모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책임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 학원비는 날짜에 맞게 좀 입금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것이 오히려 더 와닿는 요청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는 그 행동이 구체적인 행동이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두 분이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또 요청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강요하는 것과 요청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혼날 것 같다, 벌 받게 될 거라고 느끼거나 믿으면 그거는 강요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이 느껴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요청과 강요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말의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뭐 해! 뭐뭐 해줘! 이런 명령조보다는 뭐뭐 해줄 수 있겠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청유형 들어보셨죠? 청유형. 네, 국어 시간이 생각나네요. 네, 이런 문장들이 훨씬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야, 방 청소 좀 해라 이거보다는 방 청소 좀 해주겠니? 근데 사실 좀 어색하긴 해요. 이런 그렇죠. 말들이. 네.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 저라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되게 조금은 기꺼운 마음으로 방 청소를 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도 들고, 그죠. 그래서 명령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반항심이 팍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청유형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청과 강요를 구분하는 또 다른 요소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요청을 한 사람의 태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한 후에 상대방이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뒤에 비판이나 비난을 한다면 그건 강요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아,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은데 시간 좀 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자친구가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넌 참 이기적이구나. 내지는 아, 넌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네.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거는 강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좋은 표현은 뭐겠어요? 아, 오늘 좀 많이 피곤하구나. 그럼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면서 여자친구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줬다면 이 남자친구의 요청은 오늘 만날 수 있어? 라는 이런 요청은 강요가 아니라 진실한 요청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의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고, 거절하는 거는 그 상대방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내 요청이 거절됐다고 해서 막 비난하거나 막 화내거나 이래서는 판단하거나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얘기네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비폭력 대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욕구와 느낌과 요청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와 요청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요청을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듯이 남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전달해가지고 남들이 나의 요구에 응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식의 대화법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 요청하기도 우리가 예시를 활용해서 같이 나눠보죠. 네, 제가 이제 몇 문장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요청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네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래. 이건 요청일까요? 여러분들도 듣고 생각해보고 계시죠? 이거는 적절한 요청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이해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들려요. 이해가 도대체 뭐길래 이해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너무 막연해서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제대로 좀 요청해 본다면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내 눈을 보면서 좀 끄덕여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냥 내가 말하고 나면 한번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죠.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길 바래.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고 폭이 넓네요. 네. 그런 경우에 적절한 요청이라고 하면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하실 텐데요. 패스트푸드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어때요? 이것도 부정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안 행동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은 과일이랑 채소를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그리고 건강하고 적절한 방식의 요청의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집에 돌아오면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 되게 구체적이고 긍정의 행동을 제시를 했네요. 네, 저희 남편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네요. 네. 남편분은 이렇게 배우시고 요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대박사님이 집에 돌아오실 때 환하게 웃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과제인가요? 자, 여러분 비폭력 대화의 4단계 이제 잘 이해하셨나요? 처음이 관찰, 그 다음이 느낌, 욕구,
요청 이렇게 4단계였어요. 이런 구체적인 단계와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어떤 상황을 좀 가정해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제가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동료나 아니면 팀원이 근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지각을 자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해도 내가 무슨 꼰대 같다. 이래서 못하고 있다. 속으로 삭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우선 만약에 비폭력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아, 쟤 때문에 팀 분위기 다 흐리네. 쟤는 왜 이렇게 게을러? 쟤 왜 이렇게 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와 비난의 말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없고 우리 팀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스스로도 말하는 스스로도 뒤끝이 또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서로 마음만 상하죠. 자, 그럼 비폭력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3일 지각했네. 이렇게 담백하게. 네. 느낌. 그렇게 지각하는 걸 보니까 실망스럽고 화가 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네. 그럼 이 느낌은 내 욕구의 좌절 때문이었을 테니까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표현을 해야겠죠. 어떤 욕구가 있으면 실망스럽고 화가 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어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좌절됐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걸 좀 더 표현을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팀워크를 만들고 싶었고 또 이렇게 좀 미리 와서 준비된 상태로 여유롭게 일을 시작하는 거를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이런 욕구가 좌절되어서 실망스럽고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팀원에게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정시에 출근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도 이 예시를 생각하면서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가 특히 연습이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낯설고 또 약간 이런 말이 좀 뜨거워요. 그렇죠. 어색하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연인들 사이에서 비폭력 대화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부부 상담할 때 관계가 되게 악화됐을 때 보면 사실 대화가 되게 폭력적인 대화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네. 때 이 비폭력 대화를 알려드리고 연습시키고 또 가서 해보도록 하면은 관계가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 4단계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시거나 꼭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좀 폭넓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비폭력 대화를 다뤘는데요. 이 비폭력 대화를 시작으로 경청, 공감, 질문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알편심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게 돼서 편해지셨나요? 오늘 나눈 이 비폭력 대화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존중하시고 서로 깊어지는 그런 관계의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